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의 이 매물 출회가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졌는데요. 이 장 마감 이후에 드디어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는 했지만 이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애프터마켓에서는 7% 가까이 밀리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요. 또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바이오나 또 밸류업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동차, 금융 섹터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여파로 우리 시장 모두 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0.87%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81%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반도체 투톱 하락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3%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5%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에서 수급이 많이 빠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모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현재 5%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2차 전지주 쪽으로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각각 1%대 상승하고 있고요. 또 이 밖에는 유일 에너테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한빛 레이저도 17% 급등,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이컬도 15%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수다와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와 또 위대한 세무회계 안호전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위클리 세금 팁쇼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장 마감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죠.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떨어진 데다가 3분기 전망이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로 인해 우리 국내 시장도 하락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90% 떨어진 2665.57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81% 떨어지면서 756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이 홀로 5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개인이 홀로 2,089억 원 물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의 모습 살펴보시죠.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에 삼성전자의 주가 장중한 때 73,000원대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3.14% 떨어진 7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도 급락한 모습입니다. 5% 넘게 떨어진 모습인데요. 장중한 때 17만 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17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주가 하락세를 보인다면 오늘 2차 전지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LG에너지 솔루션 5% 넘는 흐름 보이면서 38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의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 우선주 2.59% 떨어진 6만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 셀트리온과 신한지주도 약보합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와 KB금융은 1, 2% 상승 흐름 보이면서 10만 7,300원 그리고 8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모습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알테오젠이 오늘 하루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1.57% 떨어지면서 31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역시 2차 전지주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알테오젠을 누르고 장중한 때 코스닥 시총자리 1위를 탈환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2위 자리 지키면서 16만 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와 엔캠 역시 1, 2%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위부터 10위까지 모습도 살펴보시죠. 네, 클래시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다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휴즈헬과 리노공업 2, 3%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0.79% 강보합 이루면서 5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저희 우수다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현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죠. 이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공지능 투자 열풍을 이끌었던 기업이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의 이 기세가 참 대단했는데요. 이 새벽에 전 세계가 기다렸던 가장 주목했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을 웃도는 이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매출은 300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186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배 그리고 2.74배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올 2분기 매출을 280억 달러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 매출은 이 자체 예상을 7% 이상 초과한 300억 달러를 기록한 겁니다. 네, 이 매출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2분기 매출 대부분이 AI 가속용 GPU를 공급하는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요, 263억 달러, 이 2분기 전체 매출에서 87%에 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스크톱 PC와 또 노트북용 지포스 GPU를 공급하는 이 게이밍 부문에서도요, 29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6%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각종 설비 분석도 보니까요, 쿼트로 등 이 워크스테이션 칩 매출도 보니까 4억 5,400만 달러였는데요. 그리고 자동차와 로봇 부문에서도요, 3억 4,600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젠슨왕 CEO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현재 호퍼 기반의 GPU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GPU, 이 블랙웰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뜨겁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이 가속하는 컴퓨팅과 또 생성 AI 맞춰서 지속적으로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사주 매입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 전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전일 종가 대비 2.1% 하락한 12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실적 발표 후에는 또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7시 기준으로 6.86% 하락을 하면서 11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었고요. 또 장중 한때는 이 7%까지 밀려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이렇게 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닝콜에서 엔비디아는 차세대 반도체인 이 AI 반도체인 블랙웰 생산 지연설을 좀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당초 블랙웰이 올해 3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엔비디아 측에서는 4분기를 바라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블랙엘 지연에 대한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전년 대비해서 122%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지만 지난 3분기 연속으로 200%대 성장을 보인 것과 비교를 하면요. 아무래도 좀 성장이 둔화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예상치도요. 시장의 그 평균치는 충족을 했고요. 하지만 가장 긍정적인 이 예상치는 크게 하회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경계심에 주가가 좀 반영이 됐는데요. S&P 500 지수 전장보다 0.6% 밀렸고요. 또 나스닥 종합지수도 전장보다 1.12% 내려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요. 시간의 거래에서 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주 또한 주가가 모두 다 끌어내려졌는데요. AMD 주가가요. 세관의 거래에서 3.74% 하락했고요. 브로드컴도 3.97%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계 조작설이 나온 슈퍼마이크로는 또 장중에 19% 하락한 데 이어서 또 시간의 거래에서 6%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또 쇼크가 이어졌죠. 아무래도 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지금도 3%대 밀리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지금도 현재 5.19%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에 좀 출렁이고 있는 우리 시장 좀 잘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는 또 AI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메타나 또 애플이나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발표가 되는 만큼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아직 훼손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난달 우리가 24조 원 규모의 좀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졌었잖아요. 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팀코리아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이 이로 인해서 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원전 수출 사상 이 최대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이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수주에 좀 발목이 잡히고 있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전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 정부 차원에서의 협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978년 결성된 원자력 공급국 그룹 지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이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원전 수출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때는 이 문제없이 이 절차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 체코 원전을 두고서는 웨스팅하우스 측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도 한수원과 또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문제라면서 발을 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도대체 누구야라고 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이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면서 각종 원전 기술을 국내 전수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건설한 그 원전 28기 가운데 이 18기가 웨스팅하우스 계열이라고 하고요. 또 해외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의 이 기반도 웨스팅하우스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다 보니까 이 원전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 때 이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신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원자력 이 협정을 맺은 체코에 수출할 때 이 신고만 하면 절차가 끝나지만 기재권을 두고 분쟁 중인 이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이 신고 자체가 좀 미뤄지면서 우리 정부와 한수원을 좀 계속해서 애를 타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 한수원은요, 2022년 11월에 에너지부에 이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1월에 에너지부가 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면서 이를 반려를 했습니다.
네, 15년 전에 이렇게 좀 바라카 수주 당시에도 미국 정부의 절차를 지켰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한국형 원전의 기술 국산화 수준이 낮아서인지 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좀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또 더욱이 최근 들어서 좀 유럽 등 이렇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 발주 또한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현재 2배 이상으로 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웨스팅하우스의 한국 견제가 조금 심해졌다, 이러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측이 이렇게 좀 과도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추가 설비 계약과 또 향후 원전 수주전에서 협력과 같은 이런 과실을 노리면서 좀 숟가락을 얹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한수원은 이 체코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소송과 또 중재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또 공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가 질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아쉬운 흐름이긴 한데요.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한 것을 계기로요. 내년부터 좀 더 관련 지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제2기 또 제3기 원전 수출을 위해서 내년도 관련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나 보니까요. 8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27일에 이 대통령 주재로 한 국무회의를 열어서요.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내년에 이 원전을 비롯해서 방산 등 새로운 주력 수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2조 1천억 원에서 2조 9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원전 산업의 성장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을 400억 원을 투입한 1천억 원 규모의 원전 산업 성장 펀드를 또 신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원전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융자에 1,5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차세대 원전을 또 개발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또한 규모를 확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투입되던 이 R&D 예산을요, 기존의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이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이 체코 등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원전 사업으로 좀 수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도 사실 친원전 기조로 좀 돌아서기도 했고요. 또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도 이 탈원전에서 벗어나서 이 원전 산업을 다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러한 흐름을 맞춰서 우리 원전주들 계속해서 좀 수주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마지막 주제에 앞서서 혹시 연아 씨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 영화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다면은 네. 가장 최근에 영화관 언제 가셨을까요? 가장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보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네, 요즘에 이렇게 좀 인사이드 아웃 2나 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좀 흥행을 하면서 극장가들에 다시 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요즘 CJ CGV와 또 콘텐츠리 중앙 등 이 극장 관련 종목들이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관 관람객 회복과 또 기대작들의 연이은 이 개봉 실적에 따라서 이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 시기에 이 우리 OTT 서비스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잖아요. 이러한 좀 플랫폼들이 급격하게 확산을 하면서 영화관 사업의 이 성장성이 불투명해진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여파로 인해서 이 CJ CGV는 올해 내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까지 5천 원 선에서 머물렀었는데요. 하지만 이달 들어 CJ CGV는 5,730원에서 7,140원으로 24.61% 올랐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0.42% 오르면서 7,1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월 들어서 굉장히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주연 앵커님도 영화관 자주 가시나요? 저는 사실 영화관보다 집에서 OTT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영화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CJ CGV가 주가가 또 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은 CJ CGV 주식을 단 5거래일을 제외하고요. 모두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기간 매수 금액은 187억 원이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투심이 몰리는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바로 실적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CJ CGV는 지난 2, 4분기 영업이익이 223억 원이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6.37% 증가한 규모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급감했던 관객 수가 좀 점점 정상화가 되면서 회복에 성공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남은 분기에는 더욱 회복세가 또 가파라질 전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요. 올해 3, 4분기 이 CJ CGV의 영업이익이 51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12%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 4분기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3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71% 급증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CGV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리 중앙도 이렇게 좀 길었던 부진을 끝내고 반등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콘텐츠리 중앙은 드라마, 영화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덕션 그리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제휴를 통해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메가박스와 도시명 실내 키즈 테마파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역시 이 업황 불황의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연초 이후에 7월 말까지 40% 넘게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최근에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9,140원에서 1,220원으로 주가가 11.82% 오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1,11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요. 이 올해 3, 4분기 콘텐츠리 중앙의 영업이익은 49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분기 기준으로 올해 내내 적자를 이어온 점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선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22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이후에 6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흥행 가능성이 높은 대작인 조커2나 또 베테랑2 같은 이러한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할 예정이어서 재도약이 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커2 나오면 또 보러 가야겠네요. 네. 이렇게 영화 개봉 소식까지도 알려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넷플릭스와의 제휴도 있는 만큼 하반기에 오징어 게임 2 그리고 지옥 2 같은 글로벌 메가 히트작도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콘텐츠리 중앙에 대한 회복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 메가박스 또한 대형 유통몰의 중심으로 해서 이 거점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국 박스오피스 성장률을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관람객도 2.9%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실내 놀이터 또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실내 놀이터도 이 롯데몰과 함께 동남아시아로의 이 추가 확장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 1위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도 굉장히 실내 놀이터가 많이 생기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생길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연 앵커님이 이렇게 넷플릭스나 OTT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오징어 게임 2 나오면 또 바로 보셔야겠네요. 네, 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J CGV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뿐만 아니라 또 뭐 태국이나 베트남 등 이러한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엔비디아의 실적과 또 원전 관련한 이슈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장에서 또 어떠한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인상적인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5위는 필에너지입니다. 삼성 SDI가 올해 상반기 B샘플 개발을 완료하고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럭셔리 슈퍼카 업체들을 중심으로 공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에 삼성 SDI의 전고체 설비를 공급한 필에너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는 하반기에는 생산 공법을 확정하고 초기 시설 투자와 함께 다음 단계의 샘플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우 B샘플을 공급했던 고객사의 C샘플 공급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C샘플은 시장 출시 전에 마지막 검증 단계로 상용화 수준인 C샘플까지 완료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필에너지는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는 주력 협력사로 지분율 14.1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전고체 배터리 스티킹 장비도 개발해 고객사의 파일럿 라인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며 투심이 쏠렸습니다. 오늘까지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요. 전일 대비 11.03% 상승한 18,82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4위는 함께 보시겠습니다. 4위 라파스입니다.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원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비만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도현 라파스 대표는 올해 안에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개발해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 알러지약 등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 FDA의 자사 브랜드 아크로패스 아크네큐어 제품 등록이 완료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이것 또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2분기 라파스는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한 매출액을 발표하며 흑자 전환 성공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8.72% 상승한 2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3위는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구백화점입니다. 네, 대구백화점은 경영난을 겪은 지 꽤 오래됐는데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오늘 주가 상승했습니다. 대구백화점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향토백화점입니다. 1944년에 설립된 대구백화점은 2010년에 이랜드그룹에 매각된 동아백화점과 함께 대구 유통업계를 양분해 왔는데요. 하지만 2002년 이후로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이 대구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8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도 반기 순손실 1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구백화점은 2년 전부터 꾸준히 매각을 시도해왔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매각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자 대구백화점은 부동산 자산 공개 매각으로 선회했는데요. 매각 대상은 2021년 7월 폐점한 대구 중구 동성로 본점, 현대백화점에 임대 중인 동구 신천동 대백 아울렛, 동구 신서동 물류센터까지 포함한 총 3곳입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16.47% 상승한 6,8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는 SK바이오팜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앞세운 호실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테라파워 자회사와 공급 계약을 통해 고순도 방사성 동위원소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것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16일 약 7개월 만에 1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장중 신고가 경신하면서 신고가 랠리 연이어서 기록하는 중입니다. 현재 시총 10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선경 SK증권 연구원은 미국 내 인지도가 낮은 SK바이오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세노바메이트의 흥행으로 인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관이 현재 5일 연속 순매수 중인데요. 전거래일 대비 1.86% 상승한 11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AB온입니다. 네, AB온은 최근에 유한양행의 영향으로 호재를 함께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근 유한양행의 렉나자 FDA 승인 호재가 바이오주들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에이비온의 파이프라인 바바메킷과 렉나자 병용 전략에 의한 수혜가 기대된다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부터 급등했습니다. 에이비온은 바바메킷이 렉나자 병용 시 암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바바메킷과 렉나자의 병용 임상은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국내 식약처 조건부 허가와 FDA 가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일 대비 20.25% 상승한 9,5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탑5 보셨습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간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증시 경계감 속에 3대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 마감 후에 나온 엔비디아 실적 발표, 호실적이었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뛰어넘었지만 스트릿 컨센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때문에 급락이 시간 외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모습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해서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채 마감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전일 대비 0.9% 하락한 2665.5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전일 대비 0.78% 하락한 756.5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매수해줬던 기관이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2,40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4,191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 홀로 6,002억 원 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 흐름 나타났습니다. 기관 1,168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 537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 홀로 1,969억 원 매수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엔비디아 쇼크로 인해서 우리 시장 코스피의 반도체 투톱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3.14%, 5.35% 하락하면서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수급들이 쏠린 모습인데요. AI 반도체주들에 대한 하락이 이제 반사수혜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6.11%나 상승하면서 39만 1,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저께까지 힘차게 올라줬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CID 행사로 인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오늘 장중 흐름이 좋았는데 우선주와 기아는 올라줬지만 현대차는 오늘 다소 약보합권에서 마감해준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입니다. 어제까지 달려줬던 알테오젠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시총 1위 자리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5거래일 만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함께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각각 2.06%, 1.43% 상승해줬습니다. HLB와 엔캠도 함께 나란히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여러모로 미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내일도 MSCI 지수 편입과 함께 PC 발표도 예정되어 있죠. 내일 이슈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센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죠. 이 매주 목요일마다 세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위클리 세금 팁쇼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이 세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위대한 세무회계의 안호전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양도, 상속, 증여 등 재산 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안호전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세무사님 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 시작을 해보기 전에 오늘 처음 뵙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님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재산 관련 세금 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전문 분야로 삼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뭐 제가 경력은 길지는 않지만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 공무원으로서 한 4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했던 업무 중에 좀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좀 재미있게 했던 게 바로 이 재산 관련 세금이었고요. 금액이 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공무원과 이제 세무 대리인 간에 좀 논리 다툼도 많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좀 재미를 느껴서 그때 이후로 좀 관심을 갖고 재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국세청에서 이렇게 좀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또 지금 이렇게 세무사 일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고 또 세금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양도소득세 중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입니다. 주택을 팔 때는 이제 내가 판 가격과 내가 이제 산 가격의 차이, 세법에서는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데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 요즘에 이제 주택의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6월에는 7천 건 넘게 되고 이제 7월에는 8천 건 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내가 판 가격과 내가 산 가격의 차이, 이 양도 차익에 대한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판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이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양도소득세는 세법에 이제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주식, 기타 자산, 파생 상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 이제 개인이 내가 타던 중고 자동차를 판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판다든지 이런 거는 열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류와 예시를 또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은 그 주택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지금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내가 이제 판 가격에서 내가 이제 취득가액, 내가 산 가격을 빼면은 양도 차익이 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일정 비율을 차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제 1세대 1주택자냐 이제 그 이외의 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은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그 이외의 자는 최대 30%까지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하고 나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만 원을 기본 공제를 이제 차감을 하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최소 이제 6%부터 최대 45%까지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뭐 감면이나 공제 항목이 있다라면 차감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판 가격에서 내가 산 가격을 뺀 것이 양도 차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이렇게 주택을 보유했는지 그 기간에 따라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제외하고 이 세율을 곱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이렇게 설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혹시 저 세금을 아예 안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 법에서 이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12억 초과의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세금은 나오지만 어쨌든 그 밑에 가격이라고 하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요. 법에서는 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하면은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 이제 해야 되고요. 생각보다 이제 법에 정한 요건 자체는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요건을 또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1세대가 뭔지, 그리고 양도일 현재는 언제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1주택을 보유하는 게 또 다른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이렇게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과세가 해당돼서 세금이 나오지 않지만 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된다는 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요건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1세대 요건입니다. 이제 법조문 자체가 1세대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나 그리고 배우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세대이고요. 같이 살면서 이제 또 생활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나나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이거를 전체를 다 1세대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같이 살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뭐 자녀 수도 만약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 세금에 계속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버지가 1주택 그리고 자녀가 1주택이라면 세대 분리하면 도움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일정한 요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만 30세 이상이라면은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만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으면 또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 만 30세 미만인데 결혼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발표를 해주는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또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 중위소득은 2024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한 22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의 40%인 월 90만 원 이상, 연 한 1,000만 원 가량의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은 이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이렇게 별도 세대 판정을 받기 위해서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만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미만일 경우에는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미만인데 결혼도 안 했다면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좀 언제까지 이 세대 분리를 하면 될까요? 집을 팔기 전에 이 그 자녀의 주소만 다른 곳으로 옮기면 좀 될까요? 네. 그 세법에서는 양도일 현재 이제 1세대의 구성원의 주택 수를 따집니다. 이제 근데 그 양도일이라고 함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간단합니다. 잔금일과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이제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잔금날 같이 이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니까 쉽게 말해서 잔금 치르기 전에만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소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옮기면은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논리가 가장 강력한 것이 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등록상 주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금일 전에 옮겨놔서 이제 별도 세대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자녀가 부모랑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동일 세대로 보아서 모든 주택수를 다 합산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비과세를 좀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 생활도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 과세 원칙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세대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기억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1세대 요건 앞서서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양도 일자에 대해서도 좀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세법상 양도 일자와 취득 일자가 언제인지를 잘 아셔야 일단 내가 2년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팔면은 과정이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을 받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세법상 양도 일자 즉 집을 판 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이 먼저 치러졌으면은 잔금 일자를 양도일로 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먼저 되었으면은 그날을 양도일자로 봅니다. 예. 취득일자도 똑같습니다. 잔금을 먼저 치렀으면은 잔금일, 등기가 먼저 됐으면은 등기 일자에 내가 이제 취득한 걸로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양도일자랑 취득일자를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양도일자 또 취득일자 계산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양도일자를 이용한 절세 혜택의 그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아, 네. 오늘 제가 하나 준비한 사례가 있는데요. 집이 두 채인데 네. 이거를 좀 다 현금화를 시키시려고 팔려고 이제 매매 계약을 다 체결하고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표에 보시면은 되는데요. 그 비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사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작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A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오래전에 취득하신 주택이라서 양도 차이가 좀 되게 컸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B주택을 먼저 팔고 A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로 팔아야 이제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계약을 다 체결하셨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잔금일자가 이제 A주택이 먼저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A주택을 팔 당시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아니니까 지금 비과세를 못 받고 양도 차이가 큰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고 이제 B주택은 비과세이지만은 양도 차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실익이 거의 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수자 두 분 중에 좀 잔금일자 조정이 되시는 분과 좀 협의를 해서 B주택의 잔금일을 조금 일찍 받던지 아니면은 A주택의 잔금일자를 조금 늦게 받던지 해서 일자를 조절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뭐 잔금을 조금 뭐 늦게 달라라고 하는 거는 뭐 가능할지 몰라도 좀 더 일찍 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금액이 움직여야 되는데 좀 요거는 쉽지는 않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잔금 일자는 그대로 두되 B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만 A주택 잔금 받기 전에 미리 해버리는 겁니다. 예. 세법상 양도일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빠르면은 잔금일자랑 관계없이 그 날짜를 양도일자로 보기 때문에 B주택을 먼저 판 것으로 순서를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매수인도 B주택 매수인도 등기를 먼저 해주겠다는데 뭐 거부를 할 그런 사유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B주택 등기 접수를 먼저 하고 원래 일정대로 A주택 잔금 치르고 B주택 잔금을 이제 치르게 되면은 양도 차이가 큰 A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림 자료까지 준비를 해주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자료 캡처하셔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양도 일자에 따라서도 비과세 받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잔금 일자가 이렇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방법을 참고를 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좀 절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1주택 요건 좀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실수가 실무에서는 좀 일어나는데요. 나는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대 개념과 연관되어서 또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몰랐던 배우자나 그리고 부모님의 세법상 주택이 있어서 전체로 보면은 1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여기서 좀 1주택 주의할 점도 또 이렇게 있을까요? 더? 아, 네.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주택을 보유한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좀 사실 있기는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뭐 저도 만약에 제 아내가 뭐 저 몰래 강남의 아파트를 몰래 이제 하나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참 뭐 비과세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행복한 상황이었을 텐데 사실 그런 경우는 좀 많지는 않고요. 네. 예, 주택수에서 이제 빠진다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사실 작은 오피스텔, 예, 그리고 시골에 있는 무허가 주택,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는 좀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라고 이제 홍보를 이제 많이 하고 그걸 구입하시는 분들도 아 주택수에 안 들어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금을 보면은 내가 양도세도 팔 때는 양도세지만은 내가 그거를 살 때는 취득세를 내게 되고요. 네. 그거를 보유할 때는 재산세나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팔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건데 우리 세법은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각각의 세목별로 주택 수에 따라서 또 세금이 또 완전히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오피스텔이 특히 분양할 때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라고 했던 게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양도소득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게 이제 공부상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수고해주신 세무사님과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5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또 중요한 정보들 내일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